청와대가 우리 선박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것과 관련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공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안보사령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HMM 나무호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를 타격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하루 만입니다.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유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민간 선박이 공격 대상이 된 걸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규탄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대상은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또한 이란과 관련성에 대해 현재는 미지의 영역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주한 이란 대사가 우리 외교부를 찾은 데 대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외교적 항의 뜻이 담긴 초치가 아니라 만나서 협의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응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결정적인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거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해 나갈 것입니다. 선박의 안전 보장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 역시 내비쳤는데 어떤 형태로 현실화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청와대는 나무호를 공격한 물체를 미상의 비행체라고 했는데요. 자폭 드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체에서 수거된 비행체 잔해에 대한 분석 결과가 관건인데 이란제 드론으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호 공격은 미상의 비행체 2기가 1분 간격으로 동일 지점을 타격한 더블탭 방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도로 정밀한 유도가 가능한 자폭 드론의 전형적인 공격 패턴입니다. 파손 부위가 해수면 위 약 1에서 1.5m 지점에 집중된 점도 자폭 드론일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선체를 반파시키지 않고 내부 기관실을 7m가량 정밀하게 관통한 화력은 대한미사일보다 위력이 낮은 자폭 드론의 특성과 일치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현장에서 수거된 엔진 잔해입니다. 이 잔해의 설계 방식과 부품 구성을 정밀 분석하면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와의 유사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정황은 이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5월 4일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보호 작전을 강화하던 시점으로 이란은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이란 소행으로 단정하고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We're in contact with that ship, CENTCOM, I should say. Targeting like that is a reflection of the indiscriminate nature of what Iran is doing. We hope South Korea would step up. 이란 외무부는 부인했지만 혁명수비대 측 매체들은 공격을 정당한 경고라고 묘사한 점도 이란 배후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중동 인근에서 발생한 상선 드론 공격은 대부분 이란이나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의 소행으로 결론났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나무호에 대한 1차 현장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제 수리 절차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다시 공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란은 미국의 종전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종전 협상이 다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네, 중동 현지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입니다. 네. 먼저 나무호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죠. 이 두바이 현지에서 수리 절차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YTN 취재진이 나무호 갑판 위에서 작업자 약 20명이 활동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정확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나무호가 정박해 있는 이곳 두바이항 조선소에서 수리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선사인 HMM은 일단 여기서 부품 조달이 가능한지부터 파악 중이고 수리 조선소 측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이 예상보다 더 많이 파손돼서 수리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하던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 수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선체가 크게 파손돼 수리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단이 공개한 피격 사진을 보면 좌측 선미 외판에 큰 파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손상 범위가 폭 5m 그리고 선체 내부 깊이 7m에 달합니다. 선체 내부 프레임도 안쪽으로 휘어진 상태입니다. HMM 관계자는 현재로는 1, 2개월 안에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동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사들은 하루 5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고 운항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피격 전후 과정에서 나무호 선원 1명이 목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상황도 한번 살펴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 더 이란에 들어가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에 공개된 미국 시사 프로그램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인터뷰가 진행된 시점은 이란이 미국 휴전안에 답변하기 전인 8일입니다. 전투작전은 끝났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들이 패배했다고 말했지만 작전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물질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이란의 우라늄에 대해 언젠가는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맞서 이란 정부는 핵심 이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최근 종전 제안에 대해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요구는 과도하지 않고 지극히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자산의 동결 해제가 모든 협상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미국이 이란 유조선을 압류하는 것을 해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이 종전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자신들도 호르무즈 안전 통행을 위한 제안을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협상이 항복이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이익을 강력하게 수호하는 것이 협상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란군이 최고 지도자 모제타바 하메네이를 만나 군사작전 수행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을 인용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아람비아의 알리 압둘라히 사령관이 모즈타바에게 이란군의 준비 태세를 브리핑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압둘라히 사령관은 이란군은 적들의 어떤 행동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며 만약 적들이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란은 신속하고 강력하며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종전협상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 핵 문제에선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군은 자국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빼앗을 것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군은 미국의 농축 우라늄 탈취 음모를 잘 알고 있다며 침투 작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10일 이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نیروهای مسلح رو عرض می‌کنم، چه ارتش چه سپاه، در مراقبت از این مراکز هسته‌ای که این اورانیوم غنی شده درش نگهداری می‌شود. 그러면서 폐쇄된 공항을 적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미 조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مثلا شخم زدن مخالف در این فرودگاه‌ها این اقدامات انجام شده بود. در بعضی از این فرودگاه‌ها که مسئولیت امنیتش با ارتش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ود. 이 같은 발언은 협상의 핵심 현안인 농축 우라늄 등 핵 문제에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안에 고농축 우라늄 미국 반출과 기아 핵시설 가동 중단이 포함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 440kg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기급 수준까지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 문제의 타협을 거부해온 이란은 나아가 미국이 다시 공격해온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اگر مجددا دشمن دچار خطای محاسباتی بشه و دست به تجاوزی علیه کشور ما بزنه، حتما با گزینه‌های غافلگیر کننده دیگری مواجه خواهد شد. 더불어 적이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에 없는 영역에서 기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종전협상안 답변서에서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일부를 희석하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0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이 자국의 고농축 우라늄 일부만 희석하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협상이 결렬되거나 미국이 향후 합의를 어길 경우 이전된 우라늄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란 내부에 남아있는 고농축 우라늄 제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0일 미국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에는 여전히 제거해야 할 핵물질이 남아있다며 들어가서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직접 이란에 진입해 핵물질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나프타 6만 톤을 실은 대형 선박이 국내에 입항했습니다. 당장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선박 한 척이 전남 여수 앞바다를 천천히 가릅니다. 싱가포르 국적의 화학제품 운반선 맥앨리스터호입니다. 맥앨리스터호는 최근 충남 서산 대산항에 도착한 오데사호보다 앞선 지난달 18일 재봉쇄 직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라라크 섬 앞바다를 지나 오만만으로 탈출한 뒤 한국까지 긴 항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선박에는 나프타 약 6만 톤이 실려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닐봉지 약 20억 장을 만들 수 있는 규모로 여수 지역 화학공장 두 곳에 각각 3만 5천 톤과 2만 5천 톤씩 공급됩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 원료인 에틸렌 생산에 쓰이는 핵심 기초 원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에 석유화학 업계는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병원 주사기와 의약품 포장재 같은 의료 소모품은 물론 산업용 플라스틱 생산 차질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번 맥앨리스터호 입항으로 당장 일부 수급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는 중동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오만, 그리스 등 도입선을 다변화했고 나프타 물량은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원유의 경우 5에서 7월에 종전 대비 80% 이상을, 나프타의 경우에는 5월 기준 90%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최근 더 강화된 만큼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의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나무호가 외부 비행체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미국에서는 오늘 밤 사이에 한미 국방장관 간 회담이 열립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양국의 공조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찾은 안규배 국방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만납니다. 회담 공식 의제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같은 한미 동맹 현안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우리 측의 기여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 공조를 비롯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해양자유구상 MFC를 비롯한 미측 구상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서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4단계 자체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이 주도하는 다국적 군의 정보 공유나 연락장교 파견 같은 비전투적 기여부터 군함 파견까지 단계별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군함 파견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나무호 공격 주체가 확인될 경우 기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또 이미 공격을 당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명분 또는 이유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해군은 일단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주둔 중인 청해부대 임무 교대를 위해 4,400톤급 구축함 왕건함을 오는 15일 파견합니다. 현지 환경을 고려해 대드론 체계를 보강했다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 범위를 넓히려면 추가 전력 보강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아직은 공격 주체와 수단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정부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에 침묵하던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전쟁 영구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에 집중하자면서 미국의 핵심 요구인 핵 문제 논의는 이번에도 담지 않았는데요. 협상이 진전될지 불투명합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당일 밤까지 이란의 답변을 받게 될 거라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계속 침묵하던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답을 현지 시간 10일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आज भी अभी मुझे फील्ड मार्शल बता रहे थे कि ईरान का प्राइम मिनिस्टर जवाब मसूल हो गया है और आगे फिर तफसील में मैं नहीं जा सकता। यहाँ पर मैं नायब वज़ीर-ए-आज़म इसहाक़ डार 이란 국영 언론은 협상의 초점이 전쟁 영구 종식에 맞춰지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싸우는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 안전 확보에 집중하자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란과 미국이 맞불 봉쇄한 호르무즈 개방 시기와 방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협상이 진전될진 매우 불투명합니다. 우선 이번 답변 역시 미국의 핵심 요구인 핵 문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 전 먼저 핵 문제 논의는 나중에라는 이란과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지 않으면 강공을 재개할 거라는 트럼프 사이에 접점이 될 만한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종전 역시 이란과 미국이 손을 잡는다 해도 휴전 합의를 무시하고 레바논의 무차별 공격을 이어가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수용할지 미지수입니다. 이런 난관을 이미 충분히 각오한 듯 해제시켜야 한 이란 대통령은 종전안 답변이 건네진 날 성명을 내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란 국민은 결코 적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협상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항복이나 후퇴를 뜻하진 않는다며 협상의 목적은 오히려 국민 권리와 국가 이익을 강하게 지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또 한 번 결렬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2주간 더 공격할 수 있다고 인터뷰에서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공개된 시사 프로그램 풀 메저 인터뷰에서 우리는 2주 더 이란에 들어가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원했던 특정 목표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70% 정도는 수행을 마쳤다며 그러나 공격할 수 있는 다른 목표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 트럼프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며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쟁 이후 강경파가 장악한 이란의 상황을 고려하면 무조건 핵부터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애초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의 반응에 이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며 트럼프를 위해 협상안을 만든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트럼프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란은 전쟁 중단과 제재 해제가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 포기라는 명분이 필요한 트럼프를 향해 우선 돈부터 해결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피해 배상은 물론 호르무즈 주권 인정까지 요구했습니다. که با یک در حقیقت تصمیم کل اقتصاد دنیا رو متاثر کنید. خب این امکان بسیار بسیار بزرگیه. 전쟁 이후 사실상 강경파가 장악한 이란 상황에서 애초부터 미국의 요구가 무리한 조건이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당장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의 제안은 이란의 굴복을 의미한다며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다 트럼프의 자극적인 발언이 되레 이란 강경파의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امروز هم به دشمن هشدار میدیم که اگر مجددا دست به تجاوزی بزنن و مجددا دچار خطای 미 MBC 뉴스는 해상 봉쇄로는 단기간에 이란 석유 산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이란 정권이 여전히 미국의 압박을 견딜 힘이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태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이란의 내부 불만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작진 않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네, 이란은 현재 미국이 전방위 해상 봉쇄에 나서고 또 자국 내 인터넷까지 대부분 끊기면서 경제난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경제가 트럼프의 호언장담처럼 단기간에 무너지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전자상거래 기업 디지칼라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 정부가 인터넷 차단 조치를 강화하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최근 직원 2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란 경제는 전쟁 전에도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قبل آتش‌بس هم که اقتصاد خاصی نداشتیم. الان هم که آتش‌بس شده وضعیتمون بدتر شده. ما چیزی خوب نشده. یه جورایی هم اصلا دوست داریم این جنگ سریع تموم شه. اصلا چون نفعی نداشته واسه مردم واقعیت.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자재 생산 시설 등 핵심 경제 인프라를 집중 공격하면서 경제난은 더 악화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출은 차단됐고 물품 수입도 어렵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해 이란 내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 사라졌습니다. 특히 인터넷 차단으로 IT 분야에서 전문 인력 수천 명이 실직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بنابراین ما گریز و گزیری جز مقاومت چون نداریم هم این فشارها رو باید تحمل کنیم و هم این که 하지만 단기간에 이란 경제가 붕괴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석유 산업의 경우 수출길이 막히면 원유 저장 탱크가 넘쳐 못 버틸 거라는 미국의 계산과는 달리 이란은 점진적인 감산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내용의 CIA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 버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이란 육군이 적으로부터 날아온 드론 한 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국영 IRNA 통신은 이란 남서부 지역에 침입한 적의 정찰 드론 한 기가 국가합동방공사령부가 지휘하는 통합방공망 시스템에 걸려 파괴됐다고 육군 공보부가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ISNA 통신도 현지 시간 오늘 새벽 0시 43분 보도에서 적의 정찰 드론이 격추됐다고 전하면서 격추 시점은 1시간 전쯤이라고 육군 공보부가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 탓에 미뤄졌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13일부터 15일까지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9년 전 방중 땐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는데 이번엔 천단이라는 곳에서 황제 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미국 백악관 발표보다 하루 당겨진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숙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중 미국 대사관 근처 호텔이 방중기간 앞뒤로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那么有房间但是订不了 호텔 앞엔 이렇게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변에서 경호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튿날인 14일 오전 환영의식과 정상회담에 이어 오후 천단공원 회동과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옛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9년 전 방중 때 자금성처럼 통째로 비워둘 공산이 큽니다. 중국 춘절 갈라쇼에 등장했던 쿵우 로봇이 집단 권법을 펼쳤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중국의 AI 로봇 굴기를 과시하는 장면이 펼쳐질지 관심입니다. 또 천단 안엔 한쪽에서 말하면 반대편의 메아리로 들리는 회음벽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두 정상이 여기서 대화를 주고받을 경우 양국의 소통을 상징하는 장면이 연출될 거로 보입니다. 元首外交对中美关系具有不可替代的战略引领作用，中美关系以及世界和平与发展的重大问题深入交换意见。 마지막 15일엔 두 정상의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끝으로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하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나무호가 피격으로 찢겨나간 모습을 보면 지난 3월 태국의 벌크선의 피격 양상과 비슷해 드론보다는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선체 내에서 발견된 무기의 잔해가 이 공격 수단과 주체를 결정짓는 스모킹 건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나무호 피격 사진을 보면 선체는 바깥쪽으로 뜯겨 있고 안쪽 프레임은 큰 충격으로 밀렸습니다. 육안으로도 외부 공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파손 부위는 해수면보다 1에서 1.5m 높았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선체를 뚫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우선 자폭형 드론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무게 50kg 안팎의 고폭탄을 장착할 경우 강한 폭발력을 지닐 수 있지만 하늘을 날던 드론이 해수면에 바짝 붙어 공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지상에서 발사되는 대한미사일의 폭약을 줄여 공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난 2022년 이란의 대표 드론인 샤헤드 136에 피격당한 유조선은 나무호와 달리 상층부에만 구멍이 뚫렸습니다. 반면 지난 3월 이란에 공격당한 태국 국적의 벌크선은 나무호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상적인 자폭 드론보다 속도가 빠른 비행체로 보여지고요. 철판이 외부로 휜 것으로 보아 내부 폭발하는 대한미사일과 유사한 공격 패턴의 비행체로 보여집니다.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면 카데르 지대함 미사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은 1990년대 중반 중국에서 C-80이 대한미사일을 도입한 뒤 이를 역설계해 노우루와 카데르 대한미사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이란 혁명수비대는 카데르 지대함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위협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ارتش اعلام کرد با اخطار قاطع و سریع نیروی دریایی ارتش جمهوری اسلامی از ورود ناوشکن‌های دشمن آمریکای صهیونی به محدوده تنگه هرمز ممانعت شد.
하지만 정부는 이란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논의하면서도 공격 주체를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선체 내에서는 발사체 잔해도 함께 발견됐는데 공격 수단과 발사 주체는 여기에서 판가름 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나무호가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선체가 예상보다 크게 파손돼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나무호 갑판 위에서 작업자 약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들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나무호가 정박해 있는 이곳 두바이항 조선소에서 수리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HMM은 일단 여기서 부품 조달이 가능한지부터 파악 중이고 수리조선소 측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항해를 처음 시작한 나무호는 이번 공격으로 크게 파손돼 수리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 2기의 공격을 받으면서 좌측 선미 외판에는 큰 파공이 발생했고 선체 내부 프레임도 휘어졌습니다. 선체 안 프레임은 내부 방향으로 굴곡되었고 선체 외판은 외부 방향으로 돌출 및 굴곡되었습니다. HMM 관계자는 현재로는 1, 2개월 안에 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동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사들은 하루 5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고 운항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피격 전후 과정에서 나무호 선원 1명이 목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나무호가 보험금을 받더라도 장기간의 고립과 운항 차질에 따른 손실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정부가 나무호 피격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미국 측과도 소통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합동조사 결과와 관련해 미국 측과 상시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에도 조사 결과를 설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외교부는 나무호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이란 측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초치 성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원에 나섭니다. 국민 70%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 주민센터 앞에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대상과 사용처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애들 용품 사는 거나 아니면 저희 생필품 사는데 작은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차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주유비가 많이 들어서 좀 부담스러웠었어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에 이어 정부가 2차 지급 대상 등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이른바 고액자산가 93만 7천 가구, 약 250만 명은 제외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을 받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첫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그 이후 잔액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누리집 앱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7천을 넘어선 지 불과 3거래일 만에 8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인텔 주가가 14%나 급등했는데 CPU 시장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4.3% 오른 7,822로 마감해 5일 연속 종가 기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장중에는 7,898까지 올랐는데 8,000피까지 불과 102포인트밖에 남겨두질 않았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77포인트 남은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6.3% 오른 28만 5,500원에 SK하이닉스는 11.5% 오른 188만 원의 장을 마쳐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인텔이 애플의 차세대 기기용 반도체 생산 계약을 따냈다는 보도에 인텔 주가가 14%나 급등하는 등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동반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GPU 시장을 뛰어넘어서 CPU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간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고, 이 부분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질주로 국내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넘은 지 8거래일 만에 7천조 원도 넘어섰습니다. 지수 급등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도 올해 들어 8번째 발동됐습니다. 지난 6일 코스피 6천 돌파대 이후 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됐는데 그만큼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0.03% 내리며 1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했지만 기관의 순매도 폭이 더 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6원으로 출발해 1,47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렇게 역대급 반도체 호황의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지만 수십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총파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 중재로 성사된 사후 조정 첫날에도 성과급을 두고 팽팽히 맞섰는데 노사가 조정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성사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 첫날.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노사가 다시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근로자 대표 지위를 가진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줄곧 요구하는 것은 성과급 제도 개편입니다. 제도 개편 없이는 조정도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회사에 좀 전형적인 변화가 있으면은 저희도 그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가 제도화에 대한 입장이 없으면은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같이 성과급 상한제를 없애고 앞으로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도화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340조 원을 달성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50조 원 이상을 대부분 메모리 사업 부문에 돌려달라는 셈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메모리 사업부에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게 없어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의 의견을 들은 뒤 내일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노사가 서로 양보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안 만들 것이고 만들어가지고 조정안을 내는 게 우리의 고유의 과제이긴 해요. 근데 뭐 노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뭐 굳이 조정안을 안 내고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할 수 있으면은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삼성전자 노조는 일단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만 80%가 넘는 노조 가입률을 동력으로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본격 선거 체계에 들어간 뒤 첫 방문지로 강원도를 택했습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를 지원 사격하면서 강원도의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다음 날 민주당 지도부는 강원도에서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벌써 네 번째 강원을 찾은 정청래 대표는 당 1호 공천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를 치켜세우며 강원도를 확실히 탈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도민들께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강원도를 발전시키겠다고. 우 후보는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이 지방시대로 대전환하는 기회라며 여당 후보들이 당선돼야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되는 날부터 첨단 대기업을 유치하고 강원도 맞춤형 사업과 좋은 일자리를 육성해 청년들을 끌어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당내 반발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언급하며 동시에 민주당 원팀 행보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장동혁 대표는 양양에 한번 왔다가 김진태 후보한테 쓴소리 보고 쫓겨났던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걸. 민주당은 12.3 계엄 당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았던 시민 유충원 씨를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에 위촉하는 등 내란 청산 기조도 이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뒤틀려지고 처박혔던 비정상을 정상화로 돌리는 것, 그것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지도부는 서울에서도 공천자 대회를 열고 새 몰이에 나섰습니다. 후보들을 향해 민주당 당원이라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달라며 겸손한 자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고향인 전북을 찾아 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엄호에 나서며 지역 여론 잡기에 나섰습니다. 무소속이 아닌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돼야 속도감 있게 더 빨리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언급하며 만약 징계하지 않았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을 받았을 거라고 공천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 전북에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한병도 원내대표가 서둘러 전북을 찾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단일 대오로 영남권 표심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선대위 구성도 임박했는데 잠잠한 듯했던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 요구가 또 나와 살얼음판 분위기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요일 부산과 대구를 찾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번에는 이른바 동남풍이 분다는 울산에 떴습니다. 대여투쟁의 최대 화두, 공소 취소 특검법을 또 꺼내 보수 결집을 독려했습니다. 헌법을 짓밟는 세력,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에. 울산시장 연임에 도전하는 김두겸 후보 상대가 민주당으로 건너간 김상욱 후보인 만큼 당 투톱은 배신자라며 열을 올렸습니다. 시민들을 배신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정당에 그냥 침만 뱉은 것이 아니라 고춧가루 확 뿌리고 가는 그런 배신주의 행태. 선거가 다가올수록 단일 대우가 돋보이지만 수도권에선 장동혁 이선 후퇴론이 또 나왔습니다. 남양주 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주광덕 후보가 중도 확장성 인물로 선대위를 꾸려달라며 공천장까지 내려놓겠다 배수진을 친 겁니다. 대표님, 이선 후퇴해 주십시오. 정치적 생명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장 대표를 뺄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공소 취소 대응에 방점을 찍은 사법 전문가를 영입해 중도층을 겨냥한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당대표의 역할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장성을 가진 인물을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중원 충남과 보수 텃밭 경북을 찾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과감한 현장 행보와 맞물려 잡음 없는 선대위 구성을 위해 당내 저울질이 이어질 거라는 관측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이른바 선상 파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금바리 공수나 불꽃놀이 준비를 지시한 당시 경호처 간부들은 직권 남용과 이를 교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선상파티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여름 휴가 당시 해군 함정을 이용해 여가를 즐겼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군의 안보 자산이 윤석열 부부의 유흥에 이용돼서 되겠습니까?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을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정황이 인정된다는 게 경찰 결론입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같은 고급 식자재 공수와 선상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불꽃놀이를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무리한 항로 변경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역시 이를 교사한 혐의로 함께 송치했는데 다만 김건희 씨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특검이 김 씨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불발됐고 특수본에서도 별도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관련자 조사에서 김 씨의 직접 지시나 요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또 김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해제 표결 저지 지시를 부인한 위증 혐의로도 송치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현 부장판사를 지난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만인데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놨던 상황이라 향후 공수처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지귀현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번 조사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만입니다. 지난해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이던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재판장을 바꿔야 한다며 반발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에 있는 주점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직무 관련 접대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강제 수사를 한 차례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관련 조사를 벌였는데 조사를 통해 모임 시기는 2023년 8월 9일로 모임 참석자들의 관계는 같은 지역에서 근무연을 맺은 법조계 선후배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해당 모임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만난 2명 모두 변호사는 맞지만 모임이 있었던 시기를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재판을 통해서는 엮인 적이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또 해당 모임에 여성 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이 앞서 지 부장판사의 모임을 두고 징계감은 아니라고 판단한 가운데 향후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무실 PC 저장 장치를 망치로 부수고 인근 밭에 버리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교 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당시 의원실 보좌진 4명의 증거인멸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전 후보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없애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선임비서관이었던 A씨는 수사기관에 책 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된다며 자신의 PC와 부산 사무실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보좌관에게 보고했고 이후 업무용 PC들을 초기화하고 PC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내려쳐 부순 뒤 인근 밭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물을 탄 소주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과 공범인 20대 여성 태권도 관장의 대화 내용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관장이 술을 흔들지 않으면 걸리겠다고 하자 직원인 여성이 오늘 가서 흔들겠다고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과 공범인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이 지난 5일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입니다. 관장이 집에 타놓은 술을 한 번씩 안 흔들면 걸리겠다고 하자 40대 여성은 오늘 가서 흔들겠다며 내일 저녁에 관장이 주셨다고 하고 먹이겠다고 답합니다. 1시간쯤 뒤에는 관장이 우편함에 술을 넣어뒀다며 사진을 보내기도 합니다. 약물을 탄 술을 최소 2병 이상 준비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같은 날 오전 관장은 피해자에게 직접 술자리까지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술 사들고 화해 차원에서 합시다. 술 사가지고 온다는 건 난 거부했는데 저희 와이프 카톡으로 우편함에 술 넣어놓을 테니 가져가라고 카톡 왔더라고요. 경찰은 앞서 피해자의 냉장고에서 지난달 말부터 보관된 것으로 보이는 1.8리터 소주병을 확보해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우울증, 공황장애 관련 약을 처방받아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대한의학회가 오늘 전공의 수련교육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수련교육 전반의 구조를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수련교육원은 그동안 분산 운영되던 수련교육 체계를 통합 관리하고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단위 교육과 평가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특히 수련교육 전반에 대한 표준화, 디지털화, 고도화를 추진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로는 전성기를 한참 지난 불혹의 나이에 더욱 힘을 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알토란 같은 활약을 선보이면서 시즌 초반 프로야구 순위 싸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전합니다. 최용우가 힘껏 날린 공이 우익수 옆에 떨어져 담장까지 굴러갑니다. KBO 최초로 통산 550번째 2루타를 달성한 순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용우는 최다 안타에 최다 루타까지 나서는 경기마다 KBO 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1983년생, 만 43살의 나이라고는 믿기 힘든 눈부신 활약입니다. 최용우의 활약과 함께 삼성은 길었던 연패에서 벗어나 7연승을 달리며 높게 날아올랐습니다. 욕심 아예 없고 지금 이제 제가 다시 삼성으로 왔기 때문에 삼성을 다시 우승을 해야죠. 후배들하고. 네. 그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올해 40번째 생일을 맞은 한화 류현진도 전성기에 버금가는 활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기아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1실점에 빼어난 투구로 KBO 통산 120승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매경기 6이닝 이상을 책임지면서 구멍 뚫린 선발 로테이션에 듬직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위기에 빠진 팀의 연패마저 멈춰 세우면서 존재 가치를 더했습니다. 불혹의 나이에도 신무기 스위퍼를 장착하며 발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제 개인 기록 이런 거 다 없이 정말 하나이글스가 우승을 제가 있을 때 하고 꼭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37살 노장의 키움 안치홍도 끝내기 말루포 한 방으로 팀을 5연패 늪에서 구해냈습니다. 어떻게 분위기를 빨리 다시 새롭게 반전하느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계기가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의 투혼이 결정적인 순간 빛을 발하면서 프로야구는 더욱 스릴 넘치는 순위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개막 최다 연속 경기 안타 신기록을 세운 SSG의 박성환이 3, 4월 월간 MVP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박성환이 기자단 투표와
팬 투표 결과 총점 70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데뷔 첫 월간 MVP에 뽑혔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성환은 개막전부터 22경기 연속 안타로 종전 기록을 44년 만에 깨뜨렸고 해당 기간에 타율과 안타, 장타율과 출루율 부문 1위를 휩쓸었습니다. V리그에서 정상급 공격수로 활약했던 인도네시아 출신의 메가가 현대건설에 입단해 2시즌 만에 국내 무대에 복귀합니다. 메가는 지난 2023년부터 2시즌 동안 정관장에서 뛰며 2024-2025 시즌엔 공격 종합 1위, 득점 3위에 오르는 등 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활약했습니다. 프로배구 대한항공에서 뛰었던 카일 러셀이 다음 시즌 OK저축은행에서 활약합니다. OK저축은행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받아 러셀을 선발했습니다. 여자부 정관장이 1순위 지명권을 얻어 2024-2025 시즌에 뛰었던 부키리치를 선발하는 등 현대건설과 흥국생명도 새 외국인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고 경남과 제주도에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봄비지만 호남에는 최고 70mm로 양이 제법 많겠고 충청과 경남, 제주도에도 최고 50mm로 봄비치고 양이 다소 많겠습니다. 또 곳에 따라 시간당 최고 20에서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겠고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관리,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4도, 부산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1도, 대구 22도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예년 기온을 밑도는 가운데 오늘보다도 3도에서 6도가량 낮아 조금 더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기온이 점점 오르겠고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의 때이른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